안녕하세요 여러분, 세상 돌아보기입니다. 예, 오늘은 23년 2월 28일 2월의 마지막 날이고 화요일입니다. 자, 오늘 또 국방론 편곡집 한 말씀 드리려고 해요. 예, 제목에서 보신 이제 저런 내용을 이야기하려고 하는데 좀 너무 세미나 이야기를 너무 며칠째 하는 것 같아서 다른 주제를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또 계속 관심을 끄는 부분이 또 생겨서 또 그리고 어제 이야기했던 부분하고 또 연결이 되는 부분이라 오늘 또 세미나 이야기를 좀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유무인 전투체계 구축 및 대응 방향 세미나 이게 국회에서 한 거거든요. 그러면 국회 관련된 국회의원들 또 군 고위 관계자들 여기서 업계에서 나와서 뭐 한화, 현대, 대한항공 이런 데서 나와서 이야기를 하는데 자기들은 또 경쟁 관계이기도 하죠. 그래서 아마 거기서 언급된 슬라이드 한 장 한 장이 다 의미가 있었을 거예요. 예, 제안하는 바가 있고 군과 교감이 있는 부분도 이미 있을 거예요. 예, 되게 중요한 자리잖아요. 예, 그래서 각각의 유무인 센터장들이 전부 다 이야기를 한 것이고 또 어떤 특정 슬라이드에 대해서 추가 질문이 나올 것을 당연히 예상을 하고 있었을 거예요. 예, 그래서 많은 생각이 준비가 된 것들만 나온 거죠. 그러니까. 그런데 그래요? 그거 상당히 괜찮은 아이디어인데 좀 추가 정보 없나요? 이렇게 질문이 들어올 수 있거든요. 그런데 아니요, 그냥 제가 혼자 해본 생각이에요. 이렇게 말할 수 없는 자리거든요. 지금 이게. 예. 본인들끼리 뭐 브레인스토밍하는 자리는 아니니까. 또한 더 이야기를 하고 싶고 더 매력적으로 보이게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또 경쟁 업체가 같이 자리하고 있기 때문에 또 공개된 자리고 뭐 우리도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지금. 그래서 그런 또 제한 사항도 있을 거예요. 예. 그래서 그 중에 한 슬라이드가 제 눈을 이제 끌었거든요. 이 한 장이에요. 이 한 장을 가지고 여러 가지 생각을 해보게 돼요. 그냥 지나가는 슬라이드일 수도 있는데 K1 전차의 무인화, 시가전 이런 부분하고 또 육해공을 통틀어서 유무인 복합 그리고 더 나아가서 무무인 복합으로 지금 방향을 확실하게 잡고 가고 있거든요. 예, 거기다가 동력원으로서 수소 연료전지, 뭐 수소 엔진, 네, 그렇게 하면서 이 분야뿐만이 아니라 이것을 우리가 잘 해내면은 이 세미나에서 말하고 있는 부분을 또 실제 우리가 많이 하고 있는 부분이고, 그리고 아주 이게 보수적으로 완곡하게 이야기하려고 하더라도 번져 나오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은 우리가 저런 유무인 복합이나 무무인 복합을 위해서 핵심적인 소프트웨어, 특히 AI 부분에서 상당한 이제 발전을 보이고 있다. 그리고 그런 소프트웨어 플랫폼을 다 통일해야 된다. 그죠? 예. 자,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뭐 전투력뿐만이 아니라, 또 방위 사업, 또 한 걸음 더 나아가서는 기술적 선도, 4차 산업시대, 이런 것까지 다 융화되어 있는 거예요. 예, 어마어마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 중에 눈길이 가는 것이 이거죠. 무인 중 전투 차량이에요. 이게 이제 제가 제목에서 얘기한 거예요. 한국판 터미네이터를 이야기하는구나. 이거 업체 제안입니다. 결정된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뒤로는 군과 의견이 최소한 교감 정도는 있었을 것 같아요. 한다 안 한다가 아니고 이런 거 필요한 것 같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런 정도는 있었다고 봐요. 내막을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현대로템의 아이디어로 틱 던지는 이런 건 절대 아니라고 봅니다. 이걸 보고 누군가가 여기에 대해서 혹시 뭐 조금 더 자세한 성능이나 준비된 사항이 있어요 했을 때 뭔가를 자료를 줄 수 있는 그 정도 준비는 되어 있을 거거든요. 그게 뭐 합리적인 추정이라고 봅니다. 자, 한국판 터미네이터 딱 한 단어가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한 문장이라고 해야 되겠네요. 현 기갑 기계화 부대 취약점 뭐냐? 근접 전투가 약하다. 꼭 그 이야기 하는 것 같아요. 우리 임진왜란 때 일본군들은 이게 칼을 이용해서 단병 접전에 능했죠. 육박전의 적. 근데 우리는 그거보다는 활이나 장거리 무기를 선호했죠. 그래서 그게 뭐 이순신 장군으로 대변되는 해전에서의 전투 방식에 큰 차이를 낳았던 거죠. 자, 그러고 보면은, 자, 지금 시가전이라, 우리 육군이 시가전을 준비한 지 오래됐고, 지금도 여러분도 가끔 보시겠지만, 저도 유튜브 AI가 가끔 인도를 해서, 우크라이나의 뭐 바크무트 시가전 같은 걸 보게 되면은,
저런 데서는 참 우리의 보병 전투 차량들은 좀 어렵겠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예, 어디서 RPG가 날아올지 모르잖아요. 대전차 미사일하고. 예. 자, 그래서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업체가. 예, 이 현대로템이죠. 근접 전투가 보강된 차량이 하나 필요하다. 가장 핵심은 희생이 큰 곳이니까 무인하면 딱 좋겠다. 지금 전체적으로 무인화 흐름으로 가고 있으니까. 거기다가 마침 현대로템은 K1 전차 무인화를 여러 무인화 사업 중에서는 육군용으로는 가장 우선적으로도 지금 시행하고 있는 부분이니까. 물론 그 외에 다른 프로그램들도 있습니다만은. 자, 그래서 우리가 한국판 터미네이터를 준비하는구나. 그것도 무인 방식으로. 상당히 좋은 아이디어다. 개인적으로. 예,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터미네이터에 대해서 소개를 좀 드려야 되겠죠. 공식적인 명칭이 아마 BMBT 터미네이터 저거는 그 개발 회사에서 붙인 뭐랄까 별명 같은 건데 그냥 통용되고 있는 것 같고 장갑차의 모양 그리고 그의 역할과 잘 어울린다 이렇게 보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이게 이제 뭐냐면 전차 화력 지원 장갑차예요. 장갑차라고 말하기도 좀 그래요. 장갑차라고 말하기도 그냥 전차 화력 지원차 정도 하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이제 러시아에서 2011년부터 배치가 되고 있는데 그러면 다 많은 수로 배치가 되고 있지는 않아요. 지금 이제 우크라이나 전에도 등장을 하긴 했죠. 이게 뭐냐면은 러시아군이 아프간 전장에서 싸워보고 체첸에서 전투를 해보고 했더니 기존에 가지고 있는 장갑차 시리즈가 BMP 시리즈잖아요. 그게 시가전에 상당히 취약하더라. 공격력도 공격력이고 또 방어력도 그냥 RPG 몇 대 맞고는 버텨줘야 되는 건데 그냥 그걸 피할 수가 없으니까 뭐 대전차 미사일이라면 몰라도 RPG 몇 대 정도는 맞고 견뎌야 된다. 그래서 오래된 전차의 차체에다가 위에 무인 포탑을 간단하게 올려서 방어력과 공격력을 동시에 강화한 형태예요. 예, 그래서 이게 지금 주목을 받고 있고 또 우리가 미래에 생각하는 시가전적인 개념에도 부합하는 무기체계다. 우리 업계에서 보기에는 이 부분을 감당해낼 무기체계가 없다. 자, K1 전차 무인화 발표 자료에는 어디도 그렇게 언급되어 있지 않지만은 제가 보기에는 보병사단에서 시가전에 넣기 위해서 만든 거다. 위험한 지역이다. 그래서 무인화로 간다. 자, 어떻게 보면 선택적 무인한 것 같아요. 일반적으로 운용할 때는 운용병이 있고 위험 전투 지역에서 전투를 실제 벌여야 되는 경우에는 원격 조종이다. 그럼 조종사들은 통제실에서 내가 전차를 몰고 있는 똑같은 환경에서 전차를 뭐랄까 가상현실 같은 상황 데이터 링크죠. 데이터 링크를 통해서 전투를 수행한다. 이런 컨셉이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러시아도 이 터미네이터를 그런 전차들이 시가전에서 좀 더 뭐랄까 제 역할을 할 수 있게 주변의 보병들을 제압해 주는 거죠. 그래서 전체의 파괴력이 더 향상되고 생존력도 올라갈 수 있게 그렇게 이제 터미네이터를 개발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기왕에 K1을 무인화를 할 거면 거기에 상응하는 이런 전차 화력 지원 장갑차도 무인으로 하면 좋겠다. 근데 지금 우리가 그런 차체가 없다. 그리고 우리는 K1 전차 차대를 쓸 그것도 계제도 별로 없다. 그래서 새로운 차를 제안한다. 그 자체는 미래에 개발될 새로운 차량용 장갑차나 차세대 전차를 활용해서 한다. 이런 컨셉을 지금 내놓은 거예요. 자, 이게 이제 터미네이터를 좀 자세히 살펴보면은 일단은 무장을 한번 보면은 밑에는 전차 차체예요. 그래서 이것도 전차 차체도 차체에 따라서 한 두 가지, 세 가지 정도가 지금 있는 것 같은데 그렇게 구분하지는 않겠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위에서 보면 이제 30mm 쌍열 기관포가 있어요. 예, 강력하죠. 예. 그런데 우리는 지금 뒤에 자료를 보여드리겠습니다만 좀 전에 앞서도 조그만 글자로 나와 있었죠. 우리는 지금 이런 한국판 터미네이터에는 40mm CTA4를 쓰겠다. 탄두 내장형 기관포. 이거는 이미 개발이 돼 있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해병대 상륙 장갑차에 쓸 거고 향후 K21 장갑차가 개량이 되거나 또는 차세대 장갑차들이 나올 때 또 거기 포탑에 들어갈 것으로 보여요. 무인 포탑으로. 예. 여기서 이제 30mm 쌍열 기관포가 되어 있는데 이게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여기도 여러 가지 탄종을 써요. 탄종을 쓰는데
통상적인 건 그런 것 같아요. 물론 정보가 제한되어 있습니다. 예. 그 제한된 정보를 가지고 말씀을 드려보면 한쪽에는 관통탄이 있어요. 철갑탄 같은 게. 그 오른쪽에는 대인용 탄이 있어요. 이런 거죠. 뭐 적 5m, 10m 전방에서 팡 터져서 안에 뭐 쇠구슬 같은 게 탁 날리는 거. 그래서 이 두 개를 번갈아 가면서 쏴요. 예. 그리고 실제 지금 우크라이나 전에서 봤을 때도 그렇게 탄을 쓰는 것 같아요. 즉 철갑탄을 통해서 어떤 일을 하느냐. 벽을 무너뜨려요. 벽을. 그래서 안에 있는 적을 노출시켜요. 예. 담을 뭐 벽이나 담을 허물면서 그 다음에 대인탄이 나가는 거예요. 두 개 섞어서 쏘는 거예요. 그게 효과적인 거죠. 예. 저기 보면 제가 얼마 전에 중국의 포병들이 이제 사격하는 그에 대한 구체적 설명이 달린 걸 영상을 하나 봤는데 거기도 그래요. 예. 고폭탄하고 적의 참호 같은 것을 뭉갤 수 있는 고폭탄과 공중폭발탄, 대인탄을 같이 써요. 섞어서 어떤 비율로. 예. 똑같은 거예요. 그것을 실현해낸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아프간이나 체첸전에서 고통을 받은 게 아프간 같은 경우는 시골이지만 산악이 많잖아요. 포가 고각이 한계가 있으면 가까이서 높은 곳에서 이것을 공격을 당하면 대형 사격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고각을 상당히 올릴 수 있게 그렇게 돼 있어요. 체첸 같은 시가전에서 마찬가지죠. 빌딩 같은 데서 바로 옆에 다가서 있는 높은 빌딩에서 몇천 높이에서 쏜다. 밑을 내려다보고 그럼 포가 고각이 형성이 안 되는 거죠. 끝까지. 자, 그래서 그런 게 감안된 거예요. 고각이 상당히 많이 올라갈 수 있게. 자, 그런 게 있고 우리에 대응하는 것은 40mm CTA4로 가는데 CTA가 되면서 탄도 내장형 이탄이 되면서 일단 40mm는 30mm 포에보다 훨씬 위력이 강하다는 거 아셔야 돼요. 네. 탄을 많이 실을 수 있죠. 탄도 내장이기 때문에. 그리고 탄을 바꿔 쓰기도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방법은 같겠지만. 그래서 우리는 40mm 포가 기왕에 있으니 개발된 게 그렇게 간다. 위력도 더 나갈 것이고 더 효과적일 수도 있다라고 판단을 했다고 봐야 돼요. 예. 자, 그 다음 여기 보시는 이제 아타카 미사일이 4발이 장착되어 있는데 기본적으로 대전차 미사일이에요. 예, 우리 현궁 같은 건데 현궁하고 운영 방식이 달라. 이거는 빔 라이딩이라고 그래가지고 이 전차에서 목표물을 향해서 레이저 광선을 쏴요. 그러면 미사일을 발사합니다. 레이저를 낙공을 한 다음에. 자, 그러면 이거는 이 미사일의 꼬리예요. 뒷부분에 레이저 광선에 대한 센서가 있어요. 그래서 발사단은 레이저하고 나를 같이 맞추려고 계속 노력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목표 엠물에 가서 맞는 거죠. 우리가 잘 아는 헬파이어 미사일 같은 경우는 이런 빔 라이딩이 아니고 같은 레이저 유도긴 하지만 적에게 레이저를 쏘고 목표물에 맞고 반사단에 나오는 레이저 광선을 쫓아가는 거죠. 그 점이 다르죠. 그래서 헬파이어 같은 방식이 더 개선된 방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3자가 쏴주는 레이저 광선을 추적할 수도 있으니까. 이 아타카 같은 경우는 내가 쏜 레이저 광선만 따라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자, 그런 정도 차이가 있지만 큰 차이는 아닙니다. 0.5세대 정도 차이라고 할 수 있겠지요. 그리고 양쪽에 두 발씩인데 이쪽은 이중 승형 탄두 장갑용으로, 저쪽은 열 압력 탄두가 쓰이는 것 같아요. 즉 건물 같은 데 안에서 꽝 터지는 거죠. 보병용이죠. 네, 두 개가 섞여져 있어요. 저는 우리 현궁도 이런 형식으로 벙커를 공격하는 모습들이 개발 영상에서 잠깐 잡힌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미 우리도 말을 안 해서 그렇지 보병용 탄도 가지고 있다고 봅니다. 단지 현궁을 이런 한국식 터미네이터의 무인 차량에 쓰기 위해서는 이거는 보병이 들고 다니는 용으로 지금 설계가 됐기 때문에 무게와 또 보병이 필요한 사거리가 있어요. 예. 그래서 3km 정도 내외로 돼 있는데 이걸 장갑차에 쓰게 되는 경우는 사거리가 늘어야 될 거예요. 그거 뭐 LIG에서 이미 고민하고 있는 거가 여러 번 비춰져요. 네, 그래서 사거리가 훨씬 길겠죠. 그리고 우리는 적외선 유도 방식을 쓰겠죠. 파이어 폴겟이 가능한 거죠. 자, 이 아타카 같은 경우는 파이어 폴겟이 안 돼요. 레이저를 계속 맞을 때까지 겨냥하고 있어야 돼요. 10초, 최대 사거리로 쏘면 한 20초 가까이 걸릴 수 있어요. 20초 동안 내가 목표를 겨냥하고 있어야 돼요. 난 노출된 대로. 자, 그런 면에서는 우리 현궁이 더 낫다고 봐야 되겠죠. 사거리만 보완되면. 뭐 보완될 거라고 봐집니다. 그리고 7.62mm 공축 기관총이 있어요. 예. 그리고 지금 이 사진에는 그게 없는 형인데 앞에 유탄 기관포가 두 문이 장착이 되어 있어요. 예. 자, 이거는 이제 무장을 앞에서 보여드리는 그런 좀 더 상세히 보여드리는 그림인데, 그래서 유탄포 아까 두 개 있다는 말씀드렸잖아요. 그 형에는 유탄포 하나당 한 명씩의 성문이 배치되어 있어요. 거기다 전차장이 있죠. 그럼 3명이죠.
그다음 운전수 4명이죠. 그다음 주 포를 쓰는 포를 관장하는 포수 5명이에요. 상당히 인원이 많죠. 대신에 그렇게 인원이 많기 때문에 이 기관포하고 유탄 발사기는 서로 다른 목표를 동시에 겨눌 수가 있어요. 시가전에서는 그게 러시아는 유리하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인원을 더 투입해서라도 그렇게 한 거예요, 지금 이게. 근데 우리는 이것을 무인 원격으로 하겠다는 거죠. 자, 그런 면에 봤을 때는 물론 100% 무인은 아니고 전투 시에만 무인입니다만은 인원도 5명까지 쓸 가능성은 상당히 저는 낮다고 봅니다. 40mm 포를 최대한 활용하고 동쪽 기관포 정도 있겠고, 그다음 이제 현궁 미사일, 그리고 이제 목표 탐지를 위한 드론, 뭐 이런 것들이 지금 장착될 것으로 보여요. 자, 이걸 러시아에서는 지금 어떻게 운영하고 있느냐, 위키피디아에 나온 설명을 봤을 때는 이런 거예요. 시가전 할 때는 전차 한 대에 이런 터미네이터가 2대. 그래서 전차는 전차의 기본적인 목적에 충실하고 그 외에 숨어있는 보병들은 이 터미네이터가 해결해 준다. 이런 내용이죠. 그리고 이제 그 외에 시가전이 아닌 환경에서는 전차 2대당 이 화력 지원 차량이 한 대. 자, 이 모델에는 보면은 이 유탄 발사기가 자동 연발 유탄 발사기입니다. 좌우로 하나씩 있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 각각을 한 명의 사람이 운용을 해요. 자동 운용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이런 것은 만약 우리가 지금 현대로템에서 제안하는 그런 내용에서는 이렇게 사람을 배치할 일은 전혀 없을 거라고 봅니다. 유탄 발사기가 없어질 가능성도 상당히 높다고 봐요. 있다고 하면은 자동화되어 있겠죠. 동시다발로 여러 목표를 상대할 수 있게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2명이나 추가로 배치한 거잖아요. 유탄 발사기에다가. 주포는 다른 걸 공격하고 유탄 발사기는 각각 다른 목표를 공격할 수 있어요. 그렇게 되면 동시에 3개의 목표하고 대응이 가능해요. 모르겠습니다. 전차장은 그 상황에서도 대전차 미사일을 또 장거리 목표한테 겨냥할 수 있는지까지는. 그리고 지금 현대로템의 제안 사항도 이런 터미네이터 컨셉을 따라간다면 우리도 동시다발 전투, 동시다 목표 전투가 가능해야 될 것으로 봐져요. 왜냐하면 전차는 그게 좀 어렵잖아요. 전차는 큰 한 방으로 적의 강력한 목표를 타격하는 용도고, 이거는 한 대로 보병 여러 군데에서 출몰하는 보병들을 동시에 타격하는 것이 목표니까 저 부분도 우리 현대로템에서는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궁금해요. 40mm 포로 다 해결할 수 있다고 보는 건지, 아니면 추가로 동시에 다 목표를 지금처럼 최소한 세 가지 목표를 공격할 수 있잖아요. 그런 기능을 구현해 내려고 할 것인지, 제가 봤을 때는 구현해 내는 쪽으로 해야지 제안하는 입장에서는 매력적으로 보일 것 같아요. 이 시점에서 과연 우리가 이런 시가전을 벌이게 돼서 K1 전차가 시내로 들어가고 그것을 같이 그 전차와 같이 들어가서 보병들을 제압해 줄 수 있는 전력이 뭐가 있느냐. 우리가 가진 것은 차량용 장갑차, 일단 보병사들에는 차량용 장갑차가 배치되어 있으니까. 그리고 기동 군단에는 K-21 장갑차가 있다. 그것도 40mm 포 달려있죠. 그렇지만 그들은 기본적으로는 보병 수송이고 보병들이 내려서 전투를 하는 이런 개념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들이 가진 포는 12.7mm든지 40mm 포든지는 화력 지원용이에요. 그런 보병의 작전을 지원하는, 약간 뒤에서. 왜냐하면 그들의 무게가 20톤 남짓 4배잖아요. K-21 같은 경우는 21톤. 저게 RPG 같은 걸 막을 수 있는 수준이 아니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터미네이터 같은 역할이 필요하다고 판단을 한다면 우리 육군의 미래에 상정하는 작전 개념에서 분명히 포함되어 있다고 봅니다. 시가전. 그러면 차량용 장갑차나 K-21은 이 터미네이터 역할을 못 해주는 거예요. 우리가 부족하다는 게 아니라 그런 성경험을 한 러시아가 새로운 무기체계를 개발해낸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세계가 어느 정도 주목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우리도 이런 주목을 하고 있는 거 보면은. 그렇게 봤을 때는 차량용 장갑차하고 K-21은 이걸 대체할 수가 없어요. 이건 보병 없이 이 자체가 포대예요, 포대. 다양한 적을 동시에 상대할 수 있는. 자, 그런 이제 이유로 해서 업계에서 무인 중 장갑 차량이 필요하다. 거기다 우리는 무인화하잖아요.
승무원 보호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생각을 해보세요. K1 전차를 입에서 이제 도와주는 용도로 한국판 터미네이터가 지금 없어요. 그래서 한국판 터미네이터를 제한해요. 그런데 K1 전차는 무인화가 돼서 이동할 때는 사람이 운전할지는 모르지만 전장에 들어가서는 무인화로 갈 건데 저 멀리 떨어진 곳에서 이제 가상현실로 조종소들이 똑같은 조건에서 조종을 할 것인데 그걸 지원하는 한국판 터미네이터가 안에서 사람이 타고 있으면 말이 되겠습니까? 당연히 말이 안 되죠. 예. 그래서 이런 제안이 자연스럽게 나오는 것이고 상당히 설득력이 있다고 봐요. 저는. 예. 자, 그래서 이게 어제 제가 다뤘던 내용이죠. 왜 하필 K1 전차 무인화를 우선 고려할까? 예. 시가전에 염두를 둔 것이죠. 오래된 전차고 성능 개량을 하고 있지만 아무리 개량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 플랫폼의 한계 때문에 K2, K3로 갈 수는 없잖아요. 그렇지만 시가전에서는 여전히 전차로서 강력한 역할을 해줄 수 있다. 우리 M48 전차 같은 거 막 이렇게 에 대한 사람들 언급을 보면은 부끄럽다. 우리가 이런 전차 아직도 가지고 있다는 게 모두 다 K2로 바꿔주자. 이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가끔 있는데 그렇지만 주로 후방사단에 있죠. 예, 후방사단은 어떤 것을 대비하는 겁니까? 저게 특작 부대가 들어왔을 때 게릴라 부대를 상대하는 거예요. 중화기를 들고 올 수 없는 적들이에요. 그런 적들한테는 M48 전차 무시무시한 적입니다. 그래서 무기를 적재적소에 써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K1 전차는 상대방의 최신형 전차와 상대하는 것보다는 이런 시가전에서 활용하는 게 최고다. 물론 필요한 업그레이드는 계속 해가지요. 거기다가 무기나까지 더하면 딱이다. 미래 시가전이라는 것이 소모전적인 대표적인 케이스잖아요. 진을 빼는 거잖아요. 거기서 우리를 압도할 수 있는 거예요. 예. 우리의 희생을 허락지 않으니까. 적은 우리 로봇과 상대해야 되는 거예요. 준비가 안 된 적은. 예. 자, 거기에 파트너로서 지금 터미네이터를 제안하는 거다. 현대 로템 관계자는 감히 그런 말을 하지는 못해요. 제가 그들의 입을 빌려서 대신 해준다면 말을. 이거는 전장에 국한된 이야기지만 지상전라에서 무인 협업의 케이스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예. 아주 강력한 툴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리고 이게 현대 로템 관계자가 하고 싶던 말이 아닌가. 예. 자, 이게 이제 이것을 위해서 핵심 기술을 확보를 뭘 해야 되느냐 이런 걸 쭉 해놨는데 이거는 아직 이제 제한 단계이기 때문에 좀 이상적으로 모든 것을 다 이제 밀어넣은 그런 느낌이 좀 나죠. 그 중에서 이제 특히 눈에 가는 부분을 찾아보자면은 일단은 제일 밑에 저기 수소 연료 전지. 자, 러시아 같은 경우는 기존의 전차들 약간 한 세대 전. 전차들의 차체를 이용해서 방호력을 확보했죠. 그렇지만 사람이 5명이나 타는 그런 상황이 된 건데 우리는 그게 아니다. 미래 차체에 기반을 둬서 하겠다라는 거예요. 기존 K1 전차의 차들을 활용하거나 이런 것도 아니고 우리는 그것을 재활용할 만큼 뭐 숫자가 엄청나게 남아돌거나 이런 것 같지는 않아요. 러시아 같은 경우는 예전에 냉전 시대 때 갖고 있던 수많은 전차들이 창고 속에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지만 우리는 최신으로 간다. 미래 차체를 기반으로 삼을 거다라고 했고 당연히 수소 연료 전지로 갔다. 그래서 우리 기갑 차량들은 미래는 전부 다 수소 연료 전지 기반이다. 그리고 뭐 중량을 한번 보세요. 230톤급이잖아요. 이렇게 되면은 기존의 K21보다 조금 무거워지는 정도예요. 포탑은 좀 작아지겠죠. 무인화. 그리고 위에 보면은 하이브리드형 경량 복합 장갑, 스텔스 방호, 능동 방호 체계 뭐 이런 것들 언급이 돼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약간 K3용으로 지금 장갑이 새로 개발되고 있단 말이에요. 세라믹이 들어가는 거. 자, 그래서 같은 무게에 비해서는 방호력이 좀 더 정대된 그런 장갑일 것으로 짐작이 돼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기존의 K21보다는 무겁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의 이제 방호력은 확보가 됐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해볼 수 있게 돼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거는 선택적 무인화인 것 같아요. 전장까지 이동하는 관계.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육군은 5감, 6감으로 싸우잖아요. 그것을 100% 무인화하기는 좀 어려울 것으로 보여요. 제일 늦지 않을까 싶거든요. 자, 육군이 100% 그럼 기술 수준이 가늠이 잘 안 되잖아요. 복잡하잖아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좀 편하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지금 육군 보병들이 있는데 그 보병들을 로봇으로 대체할 수 있나요? 현재 기술로? 장래에는 가능할지 모르겠죠. 그죠? 그렇지만 지금 아니에요. 보병들이 보병차 탑승해서 내리고 뭐 명령을 듣고 흩어지고 매복하고 이렇게 하는 것들이 아직 로봇으로 대체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네. 비록 밥도 먹어야 되고 잠도 자야 되고 뭐 여러 가지 로봇보다 못하는 부분이 많이 있지만 그래도 로봇으로 대체할 수 있다고는 생각 안 되죠 아직. 그죠? 지금 어떤 걸 좀 도와주는 근력 강화 로봇 같은 그런 거죠. 그리고 뭐 쫄쫄쫄 따라다니는 로봇 같은 거 그 정도잖아요. 그거랑 똑같다고 봅니다. 전차는 100% 무인화가 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렇지만 특정 전장에서의 도착을 딱 하면은 그 구역 내에서는 가장 희생이 높은데 가장 생존성이 취약한 그 전투 지역에서는 무인화로 한다. K1과 함께 그런 목적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예. 자, 여기서 또 하나 이제 재밌는 것은 이 이제 전차 같은 경우는 로템이 계속 할 가능성이 많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K21 보병 전투 장갑차 같은 경우는 한화에서예요. 근데 보병 전투 장갑차, 보병을 실어 나르는 보병용 택시죠. 무장 택시라고 봐야 되는데 그거는 현대 로템에서 한단 말이에요. K808. 그러니까 장갑차는 약간 중복되는 부분이 있어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지금 한화에서 상당히 예민할 수 있는 그런 제안이에요. 한화는 지금 어떻게 보면 레드백 같은 쪽으로 밀어붙이고 있는 거잖아요. 예. 근데 로템은 우리가 K1 전차 무인화를 시도하고 있는데 그걸 봤더니 딱 이게 딱인데 이런 제안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이 두 제안이 그렇게 충돌된다고 보진 않아요. 하나가 나머지를 싹 나머지의 기회를 없애버리는 이런 건 아니라고 봅니다. 공생할 수 있는 공간이 보여요. 즉 이게 그만큼 로템에서 제안하는 한국판 터미네이터가 우리가 빈자리예요, 빈자리. 자, 마지막 슬라이드인데요. 한번 볼까요? 이게 레드백, 링스, 이게 오스트레일리아에서 이제 경쟁할 때 지금도 뭐 결론은 지금 안 내려지고 있는데 찝찝하지만 이 보면은 이것들이 이제 호주에서 요구하는 방어력 같은 거에 인명이 계속 인명의 중요성이 더 올라가잖아요. 그리고 또 상대방의 타격 무기도 훨씬 다양해지고 강력해지고 그러니까 무게가 자꾸 무거워지는 거예요. 그 방어력을 맞추다 보니까 이게 뭐 40톤이 다 넘어가는 거잖아요. 그럼 이게 맞냐? 계속 이대로 가는 게. 자, 이거를 계속 더 크게 디자인하고 무겁게 디자인한다고 해서 저쪽에서 무기의 발달 속도를 따라갈 수 있을 것인가? 아니에요. 제가 봐서는 이거 한계예요. 예. 그래서 미국에서도 그들의 OMFV 사업에 이제 브래들리 장갑차 대체용으로 하는데 그들 육군의 요구 조건을 다 감안했더니 무게가 너무 무거워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탑승 인원 숫자를 줄이고 무게를 줄이는 식으로 지금 ROC를 바꿨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이게 답은 아니다라고 현대로템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한국판 터미네이터를 제안하면서. 자, 이렇게 장갑차가 아무리 방어력을 강화시켜도 전차만은 못하잖아요. 그죠? 예. 그럼 이런 장갑차가 덩치도 이미 크고 무거우고 둔중해졌는데 이것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가전에 K1 전차의 옆에 또는 K2 전차라고도 해요. 예. 그 옆에 투입해서 지금 터미네이터가 하는 그런 역할을 해줄 수 있겠습니까? 그 역할을 동시에 다 할 수 있겠습니까? 보병도 실으면서 그런 다양한 잠재적인 적들한테 과감히 가서 강력한 화력을 쏘아붓는 그런 역할을 두 개 다 할 수 있겠느냐? 그건 너무 만능을 원하는 거죠, 우리가. 그 빈자리가 있다고 보는 겁니다. 예. 그래서 발상의 전환이다, 이것은. 그래서 우리가 보병 전투 장갑차를 삼원화 시키려고 하는구나. 그게 현대 로템의 제안이고 군에서 매력적으로 보일 수가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자, K21은 K21용으로 딱 맞는 거예요. 수상 도와도 되고 보병이 전투의 주력이죠. 그죠? 장갑차에 실린 보병이 나와서 전투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장갑차는 우리의 주력 전차인 K2와 같은 속도로 전장을 누비면 돼요. 그리고 강력한 화력 지원을 해줘요. 그리고 현궁 미사일 실험으로써 여차하면은 매복을 잘한다면은 저게 장갑차는 물론이고 주력 전차까지 파괴할 수 있어요. 그리고 저게 참호나 토치카 같은 것을 격파해 줄 수 있어요. 보병을 위해서. 그런데 그게 전면에 나서서 전쟁을 하는 무기는 아니잖아요. 그죠? 네.
K808은 더 명확하죠. 전장까지 보병들이 필요하지 않게 장갑에 보호받는 상태 내에서 딱 전장 앞에 데려다 주는 거예요. 그러면 보병들은 싹 사라지는 거죠. 예? 그리고 보병들이 전개하는 동안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 기관포로 지원 사격해 주는 정도예요. 본인의 방어력이 약하기 때문에. 그러면은 전차가 시가전에 투입됐을 때 K808과 K22는 그 역할을 해줄 수가 없어요. 보병이 내리는 게 다예요. 보병이 전투력을 행사해야 돼요. 여태까지 전장에서는 그랬죠. 지금도 우크라이나 전장에서는 우크라이나군과 러시아군이 대부분 그렇게 싸우고 있죠. 우리가 생각하는 전장은 안 그렇다는 거예요. 무인화된 터미네이터가 그 빈자리를 메꾸겠다는 거예요. 보병들은 다른 일을 하면 돼요. 최전선에서는 무인화된 K1과 무인화된 한국판 터미네이터가 이를 무인 협업이라고 해야 되겠네요. 예, 그것으로서 해결을 한다. 그 뒤를 보병이 따라간다. 보병 전투 장갑차에 타고 K22나 K808에 타고, 예, 이런 것이 현대 로템의 제안이고, 상당히 한번 관심 있는 제안이고, 또 최소한 그런 이런 제안을 통해서 우리가 그런 빈틈을 가지고 있구나. 우리는 어디선가는 그것은 보병들이 나가서 결과적으로는 소총으로 저격병들 상대해 가면서 수류탄 던지고 화염 방사기 쏘고 그러는 거구나라고 자연스럽게 생각하고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보면 2차 세계대전적 사고일 수도 있지요. 참. 그런 데 대해서 돌을 탁 던지는 그런 제안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자, 오늘 이 정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